나사렛을 떠나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온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곳이 어둠의 빛, 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이사야가 뭐라 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어둠의 땅에 마귀의 권세가 쫙 깔려있는 이 땅에 빛으로 가신 거예요. 마귀가 깔려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밤, 칠흑, 정말 죄악이 많이 난 곳, 죄악과 살인과 간음과 뭐 거짓과 날조와 가짜와 이런 것이 난무하는 곳, 살인이 난무하는 곳, 강도가 난무하는 곳, 이렇게 버려진 땅, 흑암이 있는 땅에 빛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봐서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이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빛,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이 이제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이제요, 환하게. 예수님이 가니까 죄악이 사라지잖아요. 죄악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밝아요. 사람들의 빛이 환해지고 사람들의 음성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칠흑 같은 밤이 어둠이 물러가면 햇빛이 더 나오면 밤이 되면 여기가 이 자연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무섭다고 여기가요. 이런 데가 자연도. 근데 낮이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이런 것처럼 빛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항상 그랬죠. 요한의 때는 예수님을 침례 주는 그 순간까지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언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셔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와 모든 것 다 마치고 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이때부터 이제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게 뭐라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뭐라겠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할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한다겠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스터디하는 게 초등학문 TV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스터디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이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짚고 있대요.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지금 야 베드로야,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지금 어부잖아. 내가 앞으로는 너는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앞으로는 그 어부의 일로 너의 직업을 바꿔줄게. 뭘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어부름 내가 사용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의 직업을 살려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첫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제부터는 너의 할 일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사람을 잡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내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전도를 했어요. 지금 두 사람을. 이 세베대는 또 자기 아버지를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짚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른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 그물을 짚고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는 혼자 일하게 두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요.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직장을 다녀서 안 되고, 나는 이거를 해서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잖아요. 뭐 전도하는 일꾼, 뭐 가르치는 일꾼, 찬양하는 일꾼, 뭐 가르치는 일꾼, 뭐 많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짓는 일, 설거지하는 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런 걸 목사님이 시킬 때,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안 되고, 핑계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래요? 지금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뭐래요? 세베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모든 것을 지금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교회를 못 가고, 어저께 술을 많이 먹었더니 잠을 자야 돼, 피곤해서 교회 못 가고, 나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나 남자친구 만나야 돼, 약속했어.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상관이 이번 주일은 등산 가재. 그래서 만약에 안 따라가면 나 미움받을 수도 있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된다고 우리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지금 세배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따로 갔어요. 다 버려주고 모든 걸 버려주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지금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자,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게 뭐예요 지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뭐 했대요? 가르치셨대요.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대요? 병을 고쳤대요. 갖가지 병이에요 지금. 뭐 여기에 뭐 중풍병자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뭐 별하별 고통받는 자 다 있잖아요 지금. 암병이 걸린 자도 있을 거고 중풍병자도 있고 말 못하는 자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 수만 가지의 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난번에 어떤 스터디인가 했을 때 얘기했을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만 모이면 회당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에서 이때는 교회가 없잖아요. 회당만 있잖아요. 회당잖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유대법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가르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 하다가 병자가 오면,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병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어떠한 병에 걸린 자일지라도 다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눈봉사도 고쳐졌을 거고, 안질병이도 고쳐졌을 거고, 암병에 걸린 자도 고쳐졌을 거고, 중풍병자 고쳐졌다고 했으니까 중풍병자 고쳐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 소문이 어디에, 온 수리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런 이적을 봤으니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지. 모여들어갖고, 아, 예수님 만세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지금은 이제 회당이 없어졌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파트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교회 왔는데 막 아파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가고 막 뛰어다니며 놀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런 역사를 해요. 아기 못 낳는 분들 기도해달라고 해서 정말 임신을 하는 그 며느리, 그 또 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해서 해주면 임신을 하고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복음이 저절로 전해져요. 병든 자에게 가서 그 막 그냥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막 나오는 데 가서 손으로 막 거기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친구가 막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고름이 막 나오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정이 그 잘 닿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막 알코올 갖다가 닦고서 막 거기 약 발라주고 거기다 상처에다 손대고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치료함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눈 걸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주님이 했던 것처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래서 오늘 4장 말씀도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5장을 합니다. 5장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이라는 건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나오는 게 긍휼력이라 뭐 이런 거요. 응? 청결한 자 뭐 이런 거, 복이에요. 복에 관한 거. 다음에는 여기는 진짜 심오한 게 많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스터디 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베드로를 또 세베대의 아들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초등학문 스터디 TV에서 함께 우리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지인들에게,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 다음에 봅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그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조의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도.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문재인이 우리
바다 밑에 그 지도, 해상 지도를 북한에 넘겨준 게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구조화 변호사가 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거? 몇 달 네.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게 한강 지하 지도를 네.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어. 그 상세한 해도를 북한에 넘겼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문재인과 정경도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2달 전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지검 갔다가 네. 지난주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로 이제 넘겼어요. 아, 서울경찰청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제 당연히 뭐, 그 수순인데, 그 다음에, 예. 근데 여기서 어제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고발인 조사하러 나오라고.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경찰청이 지금 사건 받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한 거예요. 네.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로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처음입니까? 실제로 수사가 되는 거는. 아니, USB 가지고 저기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검이 2년 동안 지금 뭉개고 있어요. 아, 저 검찰 저거 뭐 도대체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천상 제가 볼 때 이원석이 바뀌어야 뭐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간첩죄에 대한 첫 번째 수사라는 점에서 본격 수사죠. 본격 수사는 첫 번째죠. 예, 아, 그리고 스피드 있게 진행되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찰청에서 옛날 USB도요. USB도 2년 전에 딱 요맘때쯤 이때 제가 서울 경찰청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각하시켰었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USB 넘겼다 이것까지만 정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지금은 그 한강 해도에 3급 비밀과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는 게 이미 다 언론에 다 알려졌다는 점이죠. 그렇지, 이게 다르지. 예. 예,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게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경찰청이 수사 시작했다라면은 바로 각하시키거나 불기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이제 간첩 수사인데 예, 예. 이게 해상 지도, 다시 말해서 적국에 엄청난 군사 기밀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해서 판단이 될 경우 문재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간첩죄, 이적죄로 바로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뭐 간첩, 이적죄는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예? 최고형이 아, 사형이에요. 사형 받을 수도 있는 거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본인이 집권할 때도 광화문 이쪽에다가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런 말들 했었거든요. 예. 추미애도 했었고. 그렇지. 본인이 수사 받을 때도 법정 최고형에 당하는 게 도리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이 사형 이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런 이제 적국에 유리한, 우리의 해상 지도, 침투 지도를 넘겨줬다 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이게, 그러니까는 실제로 간첩죄로 최근 처벌되는 예들도 보면은 한 10년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 정도 내는 10년 안팎에. 일반 간첩이 10년 안팎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관들이 주도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더 세게 나와요. 더 세게 나와야지. 그렇지. 일반인이 그냥 뭐 지도 남긴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국가 통치자가 적국에 이걸 남긴 거는 이건 뭐. 그러면 2배 하면은 한 20년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20년 이상이나 최고로 받으면 사형 언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 이게 플러스 되는 건 있습니까? 지난번에 USB. 그렇죠. 이게 3급 비밀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판사들이 본 다음에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3급 비밀에서 일반 대중한테 공개할 수 없다.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간첩죄, 해상지도 간첩죄와 섞어서 그렇죠. 이걸 같이 엮으면 이게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뭐 거의 뭐 무기징역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제 새로 바뀐 이창수 지검장도 예, 본인이 어쨌든 검사로서 그냥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지. 광화문에서 맨날 외치는 대로 그냥 법대로만 해라. 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검사가 뭐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뭐 정치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검사 판사가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이창훈 판사라든가 아니면 이원성 밑에 검찰이 뭉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재명 죄에 대해서, 문재인 죄에 대해서 뭉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거니까. 그렇죠. 간첩이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말살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USB 내용도 그렇고, 지금 해상지도 간첩죄 첫 수사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외국 같으면 이거 대서특필로 탑뉴스로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이게 조용해요, 어제 오늘. 언론은 뭐 아예 뭐 레거스 미디어가 아예 다루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의 간첩죄를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리가 말입니다. 정말. 아, 지금 3급 비밀로 보낸 거가 USB하고 한강지도 지금 2개 드러났잖아요. 네. 이거 2개 뿐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드러난 게 이거죠. 안 걸린 거는 이거보다 10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또 얼마의 돈이 또 갔는지, 예? 그렇죠. 우리 몰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귤박스 간 거 알잖아요? 예. 귤수송기에다가 귤박스를 보냈는데, 그 귤박스에 귤만 들어갔는지, 귤박스 밑에 몇 개는 또 달러 뭉치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 문재인 때 무슨 뭐 태양광이니 무슨 쓸데없는 이상한 사업들 하면서 돈이 펑펑 들어갔는데 예, 그 돈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의문이고요. 그러게요. 아. 네. 태양광으로 산림만 다 나무나 베어놓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국가에서 돈 뿌려줘 그걸 갖다가 누가 헤쳐먹었는지 맞습니다. 진짜. 아 그러나 하여튼 지금 늦게 문재인의 이 해상지도 수사도 그렇고 맞아요. 이걸 언론이 자꾸 퍼뜨려줘야 그렇죠. 결국 경찰도 압박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물론 네. 뭐 여기 방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어쨌든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네. 촛불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아 그럼 아니 그리고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예. 아 유튜브에서라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유튜브가 언론이에요, 네. 지금은. 그럼 뉴미디어 아닙니까? 아니 레거시 미디어에서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잖아요. 어떡하지? 그렇죠. 예? 그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예. 일반 국민이 우리 일반 언론 뉴스를 보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네.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넥스트 스텝이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정돼서 혐의가 인정되면 네. 검찰 송치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압박을 해주고 해서 예. 문재인 이참에 이 간첩죄로 끝장내야 돼요. 그럼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 남은 거가 예. 무슨 뭐 타지말 이거보다도 네. 더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간첩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이, 그럼 비교가 안 되죠, 이거. 이 간첩인데, 간첩죄인데. 이거 공식적으로 수사 들어간 거죠? 그럼요. 그렇죠. 제가 저기 자료 보내드린 거 띄워주세요. 예, 이거 저기 예, 예. 이게 희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사 들어갔다는 겁니다. 검찰 서류가 다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예, 들어간 겁니다. 네.